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관세 부담에도 소비 호조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4월에서 5월 감소세를 딛고 6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토 동맹국 자금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1조 4천억 원 규모 무기 지원을 처음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자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미 무역 대표와 만나 대미 투자 관련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새 무역협정 큰 틀에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해 내년 1월 HD건설기계로 출범합니다. 연매출 8조 원 규모로 초대형 건설기계 회사로 2030년 매출 14조 8천억 원을 목표로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FOMC에 대한 대기세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최고치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는 해임 이슈가 있었던 리사 쿡 이사와 그리고 트럼프가 콕 집었던 스티븐 미란 이사가 함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FOMC 결과를 받아들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옵션 만기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FOMC 이후에 그리고 이번 주에 증시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 전략 세울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중국 쪽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 반도체 투톱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퓨리오사 AI가 오픈 AI랑 협력하면서 독자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메타의 거액 인수도 거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기술 시연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술 시연이 갖게 되는 의미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여전합니다. 어제는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또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FOMC 앞두고 약세 마감입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시작됐고요. 우리는 내일쯤 결과를 받아들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 자체는 대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숨고르게 나타났는데요. 정확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뭐 회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FOMC 회의가 시작되면서 어쨌든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나온 점도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다우지수는 125% 하락했고요. 이제 S&P 500도 8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역시 이제 14포인트 밀린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는 S&P 500하고 나스닥이 이제 장중 최고치를 이제 기록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상승폭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3배 강한 0.6포인트 정도 6% 가량 이제 증가했지만 시장 반응이 약간 제한적이었고 이제 업종별로 유틸리티가 이제 떨어지고 에너지가 급등하는 별로 이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참고 자료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역시 약간 혼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이 1% 이상 하락했고요. 이제 아마존과 메타가 1% 상승했으니까 업종별로 약간 호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고요.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을 했던 효과로 이제 2.8% 정도 이제 상승했다라고 이제 테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어제 이제 특징적이었던 건 네이버 웹툰의 운영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디즈니하고 함께 이제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이제 호재가 들리면서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2% 인수 발표가 무려 이제 39%를 급등시키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오라클이랑 틱톡 미국 인수에 대해서 1.49% 정도 올랐습니다. 아침에 이제 발표된 소식을 좀 보니까 오라클이 이제 그 틱톡에 관해서 이제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FOMC의 그 회의 기준금리는 0.25% 이제 베이비컷으로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컷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요거는 약간 좀 무리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투자자들은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그리고 좀 어제 말씀드렸던 점도표 금리 인하 반대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가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좀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네. 네, 어제 3대 지수 모두 사실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고용 둔화세를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같이 둔화됐을까 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로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었던 스티븐 미란 이사도 같이 투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게 FOMC 점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도표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9명과 이제 각자가 향후 금리를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이제 표시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을 차트를 하는데 주기는 매년 이제 4번을 하게 되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 FOMC 후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기간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점도표를 보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예측이 됩니다. 세로축은 금리 수준이고요. 가로축은 어쨌든 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하나씩 찍어줍니다. 그래서 점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이 다음에 약간 완화, 금리 인하 쪽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장은 이제 중앙값, 미디엄을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중앙값이 만약에 낮아졌다는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추겠다라는 생각인데 기존에 계속 이런 부분이 약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금리 인하를 그래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들은 이제 위중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시장 기대 형성도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무엇보다 의지는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점도표 자체는 숫자 그대로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에서 나온 이 부분은 상당한 향후에 많은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 컨센서스 속에서 이제 베이비컷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먼저 짚어봤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둔 상황 속에서 증시는 최고치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나타났다라는 부분 정리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 SK, 중국 반독점 불똥 튈까이고요. 중국 또한 엔비디아가 자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내놓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H20인데 여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계속 주가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발표가 이제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서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 영향을 줄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저사양 인공지능 가속기 H20에 대해서 이제 중국 수출 제재 여부가 블랙엘의 아키텍처에 대한 기반의 중국 전용 신형 칩셋의 발주에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20은 이제 미국의 대중 수출의 규제에 맞춰서 설계된 제품인데 재출하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공급 일정이 차질을 이제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방법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같은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어쨌든 주요 고객사로서 이제 데이터 전용 고대역 폭의 디램 공급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차질이 빚으면 어쨌든 우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자체 AI 개발을 서두를 경우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면서 이 부분은 우리 업체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업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국내 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중국 생산 거점의 장기 운영에 전략이라든가 이제 투자 계획에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중국의 조사가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주가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게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의 다변화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기술 자립에 대한 가속화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단변히 뭐 엔비디아 이 부분에 이제 뭐 서학개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학개미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보시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또한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을 걸고 넘어진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도 모든 걸 준수했다라고 반박 기사를 내기는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투톱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단기 충격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 저사양 AI 가속기 H20이 이제 차질을 빚을 경우에 삼성전자와 SK가 공급하는 HBM 메모리 출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실적 부담이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 HBM 시장의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HBM3와 이제 HBM3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H20 출하가 지연되면 이를 업체들에게 확보한 HBM 물량을 일부 출하를 늦출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도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미 찍어놓은 거는 가격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국향 물량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단기 매출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업계는 HBM3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의 어쨌든 4세대 블랙엘 GPU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쪽도 이런 부분 수요가 있기 때문에 AI 서버가 투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이제 HBM3 생산량은 이미 이제 예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받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있으면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영향은 조금 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기적인 실적 충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살펴봤고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디즈니 웹툰 프로젝트이고요. 어제 이제 웹툰 관련한 주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강세를 좀 보인 상태고 웹툰 엔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 애프터에서 한 80% 전일이었죠. 이틀 전에 80%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를 좀 짓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디즈니가 웹툰 엔터에 지분 투자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픽사나 디즈니 마블 같은 이 브랜드
브랜드들 모두 다 IP를 총망라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향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디어들이 인수합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디즈니가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 인수하면서 양사가 비구속적인 조건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합의에 따라서 이제 두 회사가 새로운 어떤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웹툰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 없는 어쨌든 그 조건을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디즈니 마블이라든가 스타워즈, 그다음 픽사 등 유명한 IP를 활용한 만화 콘텐츠가 웹툰 오리지널로 이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웹툰 형식이 또 새롭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은 이제 세로 스크롤로 나오게 되니까 보통 이제 웹툰 마블은 가로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 스크롤로 나오면서 만화 형식을 좀 새롭게 대디자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이제 시장도 반응을 하고 시작했는데요. 디즈니 투자와 협력이 이제 웹툰 엔터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시킬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 IP가 또 영화라든가 드라마로 제작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도 이제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디즈니 쪽에서 이제 막대한 만화 라이브러리를 IP와 이제 플랫폼으로 유입되면서 신규 이용자는 많이 나올 건 분명하니까 약간 정체돼 있던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어쨌든 수익 확대가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에 어쨌든 그 합의가 구속적이지 않으라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구속적이었으면 날 텐데 비구속적이라는 점과 세부 조건과 아닌 최종 계약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아직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면 저는 아주 전망이 밝고 투자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첫 발을 뗐다라는 의미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웹툰 엔터와 관련한 협력 이야기 좀 살펴봤고요. 다시 정리드리면 월요일장에서는 시간 외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웹툰 엔터의 주가가 80%까지 터치가 좀 나왔다가 종가상으로는 시간외 종가로 59.99%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화요일장에서 정규장에서는 39% 추가적인 상승불이 좀 켜져 있고요. 시간 외에서는 현재 4.5% 정도 하락하는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웹툰 엔터랑 디즈니가 함께 협력을 좀 하게 된다면 IP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라서 웹툰 폼에서 맞춰야 됩니다.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가로로 넘기는 방식의 이제 웹툰이 많았는데 이제 세로는 웹툰은 이렇게 세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마블과 스타워즈 같은 대형 IP가 이미 방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이게 에피소드별로 보는 약간 몰입감 있는 플랫폼으로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웹툰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회차별로 그다음 회차를 보고 싶은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약간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 IP들이 이걸 허락해 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로 스크롤에 최적화된 분할 컷이라든가 클리어 행위죠. 그 클리어 행어라고 그럽니다. 다음 행위를 기대하는 약간 이런 결말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세계관 확장형 콘텐츠입니다. 일단 이게 약간 미국 중심이거든요. 세계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변형해야 되지 않을까. 원작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지 못한 스토리를 과거 설정이라든가 이런 뭐 프리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확장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마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특정 히어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제 한국형이나 세계형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스타워즈 은하계에 대한 부분도 스피노프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웹툰 엔터와의 창작자들하고 이 디즈니 IP 간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이 협력 부분에 그러니까 구속적이 아니라는 부분이 약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북미 웹툰 시장에 활동 중인 다양한 인디 작가들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디즈니의 세계관을 토대로 새로운 토대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디즈니에 허락해 줄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허락해 주고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까지 역량이 강화될지가 아마 향후에 투자의 관건이라든가 시너지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지분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아마 협력의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결과와 상관없이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규장에서 39%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넷플릭스 대항마입니다. 여기서도 인수 관련한 내용을 좀 챙겨볼 텐데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디스커버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공룡에 대한 탄생을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규모가 좀 워낙 커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실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약간 먹는 약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안은 일찍이 다음 주 초에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안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에 대비해서 투자은행과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이게 164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들이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대상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시가총액 약 300억 달러입니까? 이게 절반이니까 50% 약간 넘는 업체가 그보다 큰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상당한 부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어쨌든 스트리밍 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 환경에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 어쨌든 이 부분이 쟁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더 문제는 이 정부 당국의 어쨌든 규제 및 반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소송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풀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푼 것이 아마 파라마운트에는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자금 조달도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수합병을 이번에 스카이댄스를 하면서 파라마운트가 자금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또 다른 작업을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서로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두 회사가 갖춘 콘텐츠 라인업이라든가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뉴스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그 산하에 있는 CBS가 이 부분을 어떻게 워너 쪽에 있는 다른 뉴스를 통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했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되고 아마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무산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수가 성사되게 된다면 글로벌 스트리밍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만약에 되면 저는 빅3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지금 디즈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OTT 쪽에 빅3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콘텐츠가 원체 많기 때문에 특히 뉴스 쪽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폭스뉴스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거대 미디어가 나올 수 있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스트리밍 시장에서 구독자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라마운트가 합병을 통해서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일단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BO의 프리미엄 드라마와 이제 CNN 뉴스 콘텐츠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시장에서는 기존 구독료와 이제 번들 패키지가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스포츠 뉴스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스포츠 뉴스 시장에서 상당한 어쨌든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더욱 강화할 생각이 있고 지금 요새 이제 넷플릭스가 강화하는 게 게임 인터랙티브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최근에 지분 투자를 했던 디즈니도 이런 어떤 IP를 모으기 시작하는 강점을 계속 가지겠다는 생각을 있고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는 IP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공을 계속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랜차이즈 유니버설 확장에도 이제 집중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마이너들도 이제 경쟁을 이제 치열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애플 TV는 고품질 드라마라든가 영화 제작을 유지하면서 애플원과 함께 이제 구독 서비스 강화에 이제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아마존 플러스, 프라임 플러스 역시 최근에 스포츠 중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강화를 할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거의 이게 성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성사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소수형 플랫폼도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이 새로운 VR 같은 약간 그 미디어들을 스포츠에 이제 약간 넣고 있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현실 증강 같은 이런 개념을 넣어서 스포츠 중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서 이런 신기술들이 도입한 어쨌든 컨텐츠들이 계속 나올 생각이기 때문에 요 인수 대금과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정부 당국의 승인 여부가 잘 해결된다면 이런 경쟁들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 합병 소식 좀 살펴봤습니다. 규모 차이가 워낙 크지만 인수 성사가 된다면 새로운 스트리밍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UAE 수상한 거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랑 그 일가 그리고 그 UAE 사이에서 이 대형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뉴욕타임즈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이 보도도 상당히 트럼프 심기를 건드려서 15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은 보면 뉴욕타임즈가 이제 트럼프 정부의 가장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국익이 아니라 트럼프 가문의 어쨌든 투자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UAE가 비행기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적기,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도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연장성산에서 이제 의심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UAE에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수십만 개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실은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근데 더 문제는 이 발표 불과 2주 전에 UAE 권력 실세가 트럼프 일가가 연루된 가상화폐 기업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익에 상당한 어떤 AI 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한 개인 기업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기업에 20억 달러 투자를 받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첫 번째 거래는 이런 거예요. UAE 투자가 월드 리벤티 파이낸셜에 어쨌든 투자를 개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프라를 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했다라는 거,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UAE 첨단 AI 칩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업에 원래는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고 살펴볼 건데 이거 어쨌든 UAE 왕가의 어쨌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42가 이제 UAE의 기술 기업인데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 UAE에 투자를 해야 되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정부 지원이라든가 뭔가를 이끌어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산산업에 지원을 했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건 조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문제는 사실은 AI라는 게 어쨌든 국가안보와 이제 책 다음에 어쨌든 국가안보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개인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받아냈다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간 이 대규모 대형 거래 사이에서 트럼프 일가의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일가랑 국가 사이에 있었던 계약 사이에서도 이러한 이해 충돌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앞서서는 AI에 상당한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 기업의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냉정히 보면 트럼프 기업이죠. 트럼프 일가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 일가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국적기 에어포스 원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UAE AI는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UAE의 왕가의 어떤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AI 모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되는데 이 자체가 미국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기 때문에 사실 이번 거래가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제 상당한 부분의 가상화폐 월드 리버티 20억 달러를 투자한 사실이었고 불과 2주 전에 이제 공급 계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미국 외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서 공적 정책 결정이 개인 사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상당히 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이 조금 지나서 트럼프 어쨌든 정권에 대해서 강화된 어떤 관력이 강한 기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의혹 제기를 많이 못하고 있고 의회도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있지만 이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리적 법적 책임이 불거질 수도 있고 향후 대외 수출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이도 좀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면서 중동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약간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번 사안은 UAE의 기술력 도약과 글로벌 AI의 지형 변화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 투명성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변수가 어떻게 작용돼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나오게 된다면 내년 중간 선거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향후에 어쨌든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그리고 그 일가 그리고 UAE 사이에서 거래들이 있었고 그 거래 사이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라는 부분 마지막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포스트 엔비디아 오픈 AI가 증명함이라는 댓글입니다. 퓨리오사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픈 AI랑 협력하면서 독자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퓨리오사 AI는 대선 전부터 사실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메타의 거액 인수를 제안한 기업이라서 이번 기술 시연이 특히나 더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네, 퓨리오사 AI는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오픈 AI 코리아 개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퓨리오사 AI는 자체 반도체, 레니게이드 2장만으로 오픈 AI의 오픈소스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려내는 행사를 했습니다. 보통은 수십 개 GPU가 필요한 작업을 단 2장으로 해낸 건데요. 전력 소비도 크게 줄이면서 일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연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메타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이 넘는 인수 제안을 했지만 퓨리오사 AI는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단기 자본이익보다는 독자 기술과 장기적인 성장성을 택한 건데요. 이후에도 퓨리오사는 독립 노선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1억 2,500만 달러 투자를 새로 유치하기도 했고 LG AI 연구원과의 협력도 체결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시연은 단순한 기술 데모를 넘어서서 우리는 독자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겠다는 퓨리오사 AI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AI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퓨리오사 AI를 한국판 엔비디아로 표현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퓨리오사 AI의 행보가 조금 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 안에서 승부수를 좀 던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퓨리오사 AI는 바로 여기에다가 대안카드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칩 레니게이드는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HBM3 메모리와 독자 아키텍처인 TCP 구조를 탑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GPU보다는 전력을 덜 쓰면서도 병렬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대규모 모델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퓨리오사 AI는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메타의 라마2와 3 같은 초거대 생성형 모델도 충분히 구동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규모 데이터 센터나 기업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모델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퓨리오사 AI를 비롯해서 리벨리온과 삼바노바, 또 세레브라스 같은 스타트업들을 차세대 유망주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GPU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현실적인 벽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뚫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퓨리오사 AI의 전략은 GPU 말고도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의 판도를 조금씩 흔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한국판 엔비디아로서 진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장 안착이 관건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퓨리오사 AI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전망은 기회와 과제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우선 살펴보면 글로벌 AI 모델이 점점 커질수록 전력 효율과 비용 절감이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GPU는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퓨리오사 AI 같은 전력 효율형 칩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오픈 AI와의 시연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이 크지 않고 적자폭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은 29억 원에 불과했는데 영업 손실은 7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 이제는 기술력을 어떻게 빠르게 상용화로 연결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되겠고요. 현재는 상장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고 또 최근에는 1,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IPO로 가려면 매출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라는 조건들이 여전히 따라붙고 있는데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성장 동력을 주목하고 있고요.
전력 효율성과 독자 기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같은 강점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상장 준비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넘어서서 코인 시장도 뛰어드네라는 댓글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같이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삼성은 스마트폰이랑 결제 창 이런 부분을 무기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뛰어든 건지가 가장 좀 궁금한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최근에 삼성의 벤처 투자 조직인 삼성넥스트가 이 미국 스타트업인 레인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만 약 5,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00억 원 규모가 모였고요. 비자나 갤럭시 벤처스 같은 글로벌 투자사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레인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회사입니다. USDC라는 달러 기반 코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쓰듯이 매장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기업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자동으로 정산되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단순 결제를 넘어서서 금융 인프라로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이 이번 레인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건 자사 결제망인 삼성페이와 삼성월렛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능들이 삼성페이에 붙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별도의 지갑 앱 없이 지금 쓰는 카드처럼 간단히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삼성은 이미 북미에서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가상자산 결제를 시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같은 빅테크들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생태계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한 움직임으로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 삼성한테는 새로운 또 사업 동력이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의 가장 큰 무기는 스마트폰과 결제 플랫폼입니다. 지금 삼성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2억 대가량의 스마트폰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급을 했다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확산의 통로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보안 기술도 강력합니다.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같은 생체 인증은 물론이고 하드웨어 보안 모듈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실제 돈처럼 쓰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을 꼽히는데 삼성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른바 지갑 장벽입니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별도의 전자지갑을 깔아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삼성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이 붙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카드 쓰듯이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대중 확산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애플은 애플페이에 USDC를 붙이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구글도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일부 결제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가지고 있는 높은 스마트폰 점유율과 강력한 보안성, 그리고 글로벌 결제 경험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갖춘 기업들은 흔치 않은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이야말로 스테이블 코인 확산의 가장 강력한 채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삼성이 좀 시장에 침투를 하면 할수록 이 위에다 스테이블 코인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침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내부 송금을 하게 되면 연간 1억 달러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삼성은 매년 약 8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법인 간 송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해외 지사, 계열사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환전 비용과 은행 수수료가 붙고요. 정산에도 며칠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 강영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면 연간 최소 4,8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억 달러 이상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최대 1,400억 원 가까운 규모고요. 여기서 비용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송금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활용 효율도도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로 자금을 보낼 때 환율 변동과 수수료 때문에 며칠이 걸리고 비용도 꽤나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건당 수수료는 1달러 수준에 불과하고요. 환전 절차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건데요. 이 효과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급망이 넓은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절감 효과가 더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기업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결제사나 피지사들이 가장 좀 크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은 앞으로 확산자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보다는 스마트폰과 결제망을 통해서 앞으로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성장 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매년 38%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약 2천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과 삼성페이를 매개로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 결제에다가 붙이게 된다면 글로벌 지갑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한다, 신중히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 삼성의 혁신 속도가 정책에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우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이 얼마나 빨리 글로벌 파트너십을 넓히느냐, 그리고 국내 규제가 얼마나 유연하게 뒷받침되느냐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삼성은 충분히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키워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어제까지는 4% 가까이 오르면서 79,4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만전자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모습이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1%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78,600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또 9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매수가 완전히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시켜준 기여도로 본다면 이 두 종목이 80%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 두 종목을 합친 시가총액도 어제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워낙 좀 많았습니다. 이 두 종목으로 쏠렸기 때문이겠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개장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현대차는 합의했는데 GM은 또 파업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임금 협상을 가까스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업에 좀 들어간 상태인데요. 한국 GM 노사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GM은 여전히 임금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파업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고요. 특히 오늘과 내일은 사무직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멈추게 되면서 사실상 전면 파업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노조 간에 세운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본급을 14만 원대로 인상을 하고 성과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 공장 부지 매각 철회인데요. 반면 사측은 기본급 7만 원 인상과 생산 장려 수당 신설 정도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고용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노조는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라면서 파업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임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 여부까지 같이 얽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갈등을 키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는 구조조정과 철수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 센터를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인천 부평공장 일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회사 측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건 결국 내수 시장을 접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정비만 축소는 곧 소비자 서비스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국 GM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헥터 비자레알 한국 GM 대표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관련 업계 의견을 들었을 때 그는 GM 본사가 한국 GM을 재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발언이 곧 한국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 직영센터 매각이나 부평공장 부지 매각 같은 구조조정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불안감을 더 키우게 된 거고요. 노조 입장에서는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구조조정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수설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서서 회사의 장기 존속 문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보다 앞으로 회사를 계속 유지할 의지가 있느냐가 더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GM한테는 지금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마찬가지지만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한국 GM의 가장 큰 약점을 꼽자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생산 차량의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주력 모델인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소형 SUV입니다. 문제는 관세입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지만 한국산은 여전히 25%입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도 현대차나 기아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충격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 GM은 사실상 미국 한쪽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타격이 훨씬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남은 부담은 바로 시간입니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 GM 본사가 한국 정부와 2027년까지는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 약속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세 부담에다가 구조조정 논란 그리고 철수설까지 겹치게 되면서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상 전망을 보면 현대차는 최근 임단협을 가까스로 타결하면서 숨통을 트긴 했지만 한국 GM은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투자 계획 그리고 철수설 불씨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교섭 자체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건 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합의가 한국 GM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측이 얼마나 구체적인 고용 안정 대책과 본사의 한국 시장 비전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파업의 장기화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는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일단 한숨 돌리긴 했지만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투자, 거기다가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겪고 있는 관세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뉴스 나오는 대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드디어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찍히게 될지 알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 증시에는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 9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6천선 위에 지금 안착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 전략들도 세워봐야겠죠. 어제 코스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5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점에서 더 눈에 띄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네.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거로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국내 증시가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음.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이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 안에서 이제 계속 갇혀있던 증시가 결국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거의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IT 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일 계속 이제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대부분 다 IT 업종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중심이 돼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 현상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국내 증시에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매수가 IT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혹시나 IT가 좀 꺾이게 된다면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의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 이제 IT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 이제 개인들은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쪽을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보다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도 개인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장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들은 계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연일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제 3,5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물론 시총 상위주의 힘이 필요하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들도 어느 순간은 이제 당연히 다른 업종들 쪽으로도 이제 조금씩 순환매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은 지금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조정이 나올 때 보통 이제 대형주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주가 숨고르기 구간으로 또 진입을 하고 그 기간에서 중소형주 쪽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 상승장을 가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또 중소형주 쪽을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 이제 3,500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지만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늘 반도체 투톱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상승 출발의 분위기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반도체 투톱 오늘의 숨고르기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미국에서의 분위기가 이제 장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어제 지금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금리 인하가 과연 얼마나 인하가 될 것인가? 결국 0.25%인가 또는 0.5%포인트인가? 근데 결국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사실은 거의 좀 확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쨌든 조금 더 높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또 금리 발표하고 나서 이 실망감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부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미국에서도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역시 이 분위기를 타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오늘 아침 시작했을 때는 미국장에서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숨고르기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장 초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뭐 예상외로 이제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데는 그냥 미국장의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과연 그냥 뭐 주도 주고 시총 상위 주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메모리 업황의 회복이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세계 이제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16.6%의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건 디램이에요.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 HBM 자체가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HBM 수요가 디램의 수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낸드 플래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디램과 낸드가 있는데 이 낸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실제로 샌디스크 쪽에서 이번에 이제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디램만 좋았고 낸드 쪽은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낸드 쪽 역시도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수요 때문에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 쪽까지 같이 회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 기업들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다뤘던 내용 중에 이 마블 쪽에서 CXL 이 이제 컬테스트 통과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 또 CXL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낸드 쪽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3D 낸드 쪽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심텍도 결국 이제 그 3D 낸드 관련주인데 요즘에 다시 또 거론되고 있는 게 HBM을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가 무엇이냐. 뭐 앞에서 이제 CXL이라는 이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HBF라는 반도체예요. 이 3D 낸드 기술을 통해서 이 낸드 플래시를 이제 위쪽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는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HBF 같은 경우에는 3D 낸드 기술을 통해서 낸드 플래시를 위쪽으로 쌓아 올려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HBM 반도체는 용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쌓아 올린 이 반도체는 용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역시 또 문제가 되는 건 CXL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속도가 HBM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이 시장도 지금 앞으로 좀 열릴 거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HBM과 CXL 그리고 HBF 시장 이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의 새로운 돌파구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을 주가를 밀어 올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힘이 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HBM 수요가 이젠 디램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죠. FOMC 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윤천선 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오늘 숨고르기 장세 들어갑니다. 코스피가 0.48% 하락하면서 3,4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22% 하락하면서 850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 흐름 이었었죠. 어제까지도 사상 최고까지 또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5%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자동차보다 높일 수 있다라고 발언한 만큼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좀 잠시 후에 전략들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14% 상승하고 있고요. 방산주들의 랠리가 어제 이어졌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고가 어제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알테오제는 보합권에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1%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가 0.8% 쉬어가고 있네요. 이 밖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좀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강하게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역시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항상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죠. 네. 보통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이 또 나오게 되면은 보통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아침부터 많이 공략을 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주가는 아침에 매수가 많이 몰려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좀 과도하게 올랐다가 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만약에 좀 하락이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으로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이 분위기가 이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 개별적인 어떤 또 흐름이 분명히 있고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 나름대로의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같이 움직일 때는 이제 커플링 현상 또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건 이제 뭐 당연히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좀 IT 쪽의 매도가 좀 몰려서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6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업종으로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 매도가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에요. 운송장비 업종에 지금 매도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250억 정도가 이제 운송장비 쪽에 몰리고 있는데 사실 운송장비 업종으로 이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몰리고 있는 이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IT 쪽에 아직 이제 매도가 지금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거라 IT 업종이 다시 또 오늘 또 눌렸다가 오후장에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침의 분위기가 장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데이터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이 좀 컸었고 그래서 한 번의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앞에서 저희가 시황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대형주하에서 중성주 쪽으로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다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기관 쪽도 매도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을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 나가는지 만약에 IT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IT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의 수급보다는 이제 오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제 이 어떤 업종, 지금까지 뭐 사지 않았던 업종들이 또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운송 장비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세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 전자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 바이오 관련해서 자동차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이제는 조금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은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 뭐 이건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관세 합의를 분명히 다 했고 세부적인 합의가 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최초에 제시했던 25% 관세 네. 이걸 이제 일본을 낮춰줬단 말이죠. 15%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측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세부 협상을 만약에 또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15%로 관세를 인하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이 원할 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그리고 또 그 투자를 했을 때 이익에 대한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거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그 금액 자체가 현재 국내 외환 보유고의 거의 8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할 때 이제 쓰겠다라고 하면 금액이 이제 빠져나갔을 때 외환 위기가 더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쉽지만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금에 대한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것도 사실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자동차 쪽이 좀 곤욕을 이제 맞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도가 지금 나올 수밖에 사실은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분위기일 수 있는데요. 이 반도체 쪽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게 반도체의 그 관세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과거에도 발언했던 게 한 100% 관세를 한번 발언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250%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관세가 과연 이제 100% 정도까지 또는 이제 얼마나 또 될지 모르겠지만 관세 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게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협상과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도 이 관세에 대한 충격들은 계속 또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쪽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해외에도 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결국 이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국내에만 또 유독 무조건 피해가 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과정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재료가 좀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안은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 관세에 대한 이 부가 발언은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큰 충격이 오지는 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좀 예전에 관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으로 엄청 또 증시가 흔들렸었는데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완성차 쪽으로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지금 자동차 관세율이 이제 협의가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연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계속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현대차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사실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네. 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된 거죠. 뭐 이틀 정도에 반영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진이 좀 된 거죠.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9%가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0.23%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반등이 하락이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제 반등폭이 작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가 매수가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오늘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전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또다시 이제 투심이 또 하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무난하게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좀 아쉽게도 오랫동안 올렸던 한 달 동안 올렸던 걸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아쉬울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시기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될 시기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쪽은 악재가 지금 나왔고 악재가 해소가 되는 기대감만 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협상이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물론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15%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관세 차이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메워줄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감만 좀 준다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단기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또 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 관세에 대해서 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기대감 가져보시면서 계속 투자 포인트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오늘 시장 안에서 모멘텀이 있을 만한 재료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밤에 개막을 합니다. 메타에서 커넥트 2025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 하이퍼노바가 공개가 되거든요. 사실 스마트 안경이라고 해서 좀 그 전부터 계속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밤에도 메타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의 스마트 안경이 어떻게 나올지 이 제품을 보고서도 이제 내일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 안경이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네. 공개가 될 거예요. 메타 쪽에서 이번에 이제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될 텐데 시장에서의 관심이 또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들은 이제 또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개되는 제품이 바로 하이퍼노바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메타 쪽이 스마트 글라스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건히 이 자리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 자체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 쪽에서 이번에 이제 하이퍼노바를 공개를 하고 이 하이퍼노바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대중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좀 낮춰가지고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110만 원 정도 우리가 스마트폰의 가격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뭐 스마트워치에다가 이제는 스마트 글라스까지 이렇게 이제 탑재가 되는 이런 이제 구도로 좀 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메타 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초기의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메타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율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바바 쪽에서도 지금 쿼크 AI 글라스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샤오미 AI 글라스를 또 공개를 얼마 전에 또 했었죠. 그래서 연내에 아마 출시를 목표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비전 프로의 모델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글라스인 거죠. 디스플레이가 전면적으로 탑재가 되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역시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구글에서 지금 협업을 통해서 이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 안경 프로토타입이 제작사하고 생산업체가 최근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글라스라는 이름의 이 미국 특허 등록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언팩 행사가 또 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 언팩 행사에서 삼성 스마트 글라스가 공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은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들 쪽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라온텍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K3I라든지 또는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코닉스, 이렌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 종목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폴더블 폰이 좀 많이 팔렸었고 이쪽에 또 관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렉서블 쪽에 대한 이 모멘텀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FPCB 관련주라든지 이쪽 관련주들 역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되게 신제품들이 또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에서 이렇게 하이퍼노바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 또 삼성전자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달 말에는 언팩 행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다가 오늘 밤에 또 제품이 공개되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힘을 막 받아가다가 오늘은 잠깐 쉬어가려나 봅니다. 코스피가 한 1% 좀 넘게 빠지고요. 코스닥은 약세 유지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물, 선물 모두 빼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작 전에 촉이 어제 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그 촉 좀 맞은 건가요? 어때요, 분위기? 예, 일단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1조 넘게 이례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제 들어왔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2일부터 시장이 변화됐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파티의 끝에는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상태로 끝나는 게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제 1조 넘게 그 1조 중반 때까지 이제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점. 우리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만 하더라도 아침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다가 오후에 돌아섰습니다만 어제는 아침부터 주구장창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때가 아니겠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끝났느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목과 종에 따라서는 전략을 다르게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아침에 파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수량이 얼마 안 되죠. 이것은 판다라기보다는 안 들어오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꾸준히 한쪽에서 사지만 한쪽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사자가 안 보이는 것이지 팔자가 오히려 사자에서 팔자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그 수량이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저는 주도주를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좀 애매해진 자리다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뚫고 갈 수 있을까? 하이닉스가 40만 닉스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차익은 좀 기분 좋은 차익이겠죠.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했던 부분들, 물렸던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익이 실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잘 출회되고 소화되느냐의 과정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4% 이상 밀리면 네. 일단 단기 조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단기 조정. 하지만 4% 미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5, 6%인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4% 정도로 이제 좀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면 4%가 밀리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우리가 먼 길을 가다 오면 잠깐 엉덩이 걸치고 좀 쉬어야 또 멀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주도주들은 모아가자라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4% 정도 밀리게 된다면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은 면치 못하겠다라는 부분 함께 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 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먼저 좀 열어볼게요. 첫 번째 테마는 일단 중국 소비주로 엮어봤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코멘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받는 건지 무관세 쪽, 뭐 엔터나 카지노 쪽 오늘 좀 오름 세션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일정도 있죠. 9월 말에 이제 무비자 시작도 있고 국경절 같은 긴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봐도 좋을지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략이 더 복잡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좀 물론 쉼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겠지만 일단 좀 오늘 봤을 때는 한 2%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잘 가던 그 흐름이 끊긴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쪽 투톱 위주로 해서 전략들 함께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조방원으로 엮어봤습니다. 물론 원전이 오늘 세게 가는 건 아닌데 조선이 그나마 오늘 또 시장 안에서 다시 좀 오름 세션하는 종목들 보이고 방산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다음 타겟은 방산이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뉴스들도 좀 붙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에서는 이제 미국 해군과 관련해서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 입찰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일단 지금 수주를 하게 된다면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정은 26년이 우선 협상자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 좀 남아 있지만 뉴스가 나온 자리에서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 한 번 더 센티 개선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그 가자시티 점령 지상전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오늘 이제 원유, 뭐 LPG 이런 쪽도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소비주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이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국경절 이벤트도 있습니다. 모멘텀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충분한 것 같은데 본격적인 연휴 우리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시작 전에 관심도 높여볼까요? 특히나 카지노는 너무 쉼없이 올라와서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뭐 카지노는 뭐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었던 주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방원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한 3, 4개월 좋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좀 이렇게 위아래가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았고 그렇지만 카지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시장의 어떤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대형주들 그다음에 기존 주저주들이 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말씀하신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엔터주들까지 네, 포함해 이제 맞아요.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엔터주들이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엔터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역시 시장의 대형주들이 쉬어주니까 형이 쉬니까 동생들이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지금 오는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 거기에 따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현재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의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시장이 결코 약세장이 아니다라는 반증이겠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대형주가 쉬어지면 원래 잘 되는 집안이 형이 좀 쉬면 동생이 좀 움직여주고 동생이 쉬면 또 형이 움직여주고 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바로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대형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시기 좀 어려웠었던 분들, 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사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소형단에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등주라고 했던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강했었다가 오늘 네. 조정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매매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쉽게 대안주로서 나설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혹시 광화문 나가 보시면
우리 그 도깨비들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광화문 혹시 나가시면 네. 우리가 이제 캐던에 보면 우리 이제 아. 도깨비 나오잖아요. 이게 네네. 검은 가 쓰고 이제 또 외국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한복 여성분들이 한복 입는 걸 좋아했는데 네. 남성분들이 그런 검은 갓을 쓰고 도깨비들이 돌아. 약간 사자 코스프레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복인데 그 검은 한복을 아. 입고 낮에 이제 도깨비들이 돌아다닌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사자 그렇죠. 저승사자. 네네. 이제 정확한 용어는 저승사자죠. 네. 저승사자가들이 돌아다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외국 분들이 많아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본다라면 관련주들의 움직임,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디를 가죠? 당연히 카지노죠. 따라서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현재로서는 추세 추종 전략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밖을 좀 돌아다녀야겠네요. 네. 네, 일단 중국 소비주 살펴봤고요. 그러면 짧게요. 내부 모멘텀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도 2차 소비 쿠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긴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추석 대목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수 소비주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약간의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비 쿠폰에 따라서 0.02%포인트 이제 우리가 GDP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1차 소비 쿠폰 때 그런 것들이 특별히 어떤 뭐 효과가 조금 좀 미미하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긴 연휴 벌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열흘 동안 쉬는 그러니까요. 연휴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 연휴 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거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추석을 세시는 분들은 추석을 또 세야 되는 부분들이고 추석을 요즘 또 안 세시는 분들은 여행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쉽지 않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냉정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 소비주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 관련된 소비주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긍정적으로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럼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여전히 담고 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담지만 하이닉스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수장님께서 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한번 수정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실 오늘 좀 내려와서 아쉽긴 하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정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를 이제 30만 원대 했다가 말씀하신 거 수정을 하면서 수정했죠. 30만 원대 이제 초반까지 네. 예, 말씀을 좀 드리면서 35만 원 바로 밑에서 한번 좀 팔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1차 때는 팔자라는 얘기를 안 했고 1차 목표가에서는 이제 30만 원, 35만 원 밑에서 팔자라고 말씀 맞아요.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기억하셨다라면 어제 아니 뭐 오늘도 뭐 어제 못 파셨다라면 뭐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셨다라면 단기간에 한 30-40% 그렇죠. 정도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그분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출연했던 방송들을 보셨던 분들은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매도 사인을 이제 서울경제에서는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제는 출연 안 했어도 이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잘 아셨겠습니다만 매도 사인을 안 드렸던 방송에서는 좀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결국 매도 사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하이닉스를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사면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좀 고민이 벌써 이제 되는 네. 거죠. 20만 원대는 살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30만 원 보고 사자. 그쵸, 그쵸. 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지금 사면 10% 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이닉스를 사자. 근데 삼성전자 10%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자, 삼성전자 지금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사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한 벌써 이제 애매한데요? 한숨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주식,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다라는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나요? 아유, 아니죠. 없죠.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구만전자에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구만전자를 가야 되지만 수급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라면 수급이 벌써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벌써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얼마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만약에 난 안 팔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것도 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파시는 것도 지금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저는 한 70-80%는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어차피 하이닉스도 그때 30만 원 왔다가 24만 5천 원까지 간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조정이 오면 또 매수 기회를 저는 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얘기할 거면 왜 나왔냐라고 하지만 상황이 지금은 네. 지켜봐야 될 때는 또 지켜봐야 될 것도 맞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윗단은 전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윗단을 열려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몇 프로 수익을 계산하게 된다라면 그 수익 계산이 좀 어렵다라고 보면 조금 조정을 주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좋은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한 얘기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주식인 건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수익이 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관찰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전자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답은 같네요. 약간 지금의 위치는 투톱 모두 다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부장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물론 투톱이 자리를 좀 잘 잡아줄 때 탄력성이 나오는 건 맞지만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반도체 수급이 쏠리니까 우르르 다 같이 오르는 네.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소부장은 밀릴 때 좀 주목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는 중심으로 어디로 좀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고영이 윗꼬리를 좀 달았고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소부장은 오히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자. 싶어요. 예, 왜냐하면 본주가 살아 있어야 소부장이 따라간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본주가 지금 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본주가 실적이 개선되고 수급이 들어올 때 소부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보면 소부장들이 코스닥에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코스피 중심으로 들어오지 코스닥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쉰 모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어제 음봉이 나왔죠. 네. 코스피는 음봉이 나왔고 오늘 코스닥 음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먼저 쉬어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조금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소부장은 일단은 좀 더 보자. 왜냐하면 아직 투톱이 자리를 잘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잘 잡고 상방으로 완전히 틀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방원 쪽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이 또 오늘 좀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내려오긴 했네요. 근데 초반에는 또 다시 조선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가 여전히 또 시장이 내리니까 방어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조선 관련 협상도 미국에서 있고요. 그리고 내일 조선 해양의 날 이벤트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여전히 소장님은 매수 관점은 유효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방 원전 중에 저는 원전을 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전이요? 원전은 네. 조금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원전을 짓고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만 주가가 두해빌 기준으로 6만 원대 머물러 있다라면 네. 다른 것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BH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기에는 원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에서 전선 같은 경우 어제 시장 오늘도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력기기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산 같은 경우 어제 강했던 부분들이 잠깐 쉬는 가운데서 한국항공이 올라가니까 또 오후에는 모르겠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쉬어주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어차피 기존 주도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1차 주도, 그러니까 최근의 주도주들이 다 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나름대로 플러스가 나지만 쉬어가는 것들 1, 2% 정도 쉬어가는 거죠. 이 정도는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하락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락은 5, 6%가 빠져야 하락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말씀하신 카테고리 중에 조방, 전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고 어제 만약에 전선주 빠진다라고 해서 좀 심란했던 분들은 오늘 또 마음이 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죠? 어제가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어제 이제 방산 샀는데 오늘 좀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심란하다라고 표현드리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강했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강한 거에 비하면 잠깐 좀 쉬어가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방 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셨을 때 예. 그 6만 원에 진짜 딱 붙어서 움직임 예.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힘이 좀 센 것 같다라고 예. 말씀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보면 여전히 6만 원 선 붙어 있긴 근데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세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좀 약한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네. 주회비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영국? 모멘텀도 있고 그런데도 못 올라가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반응이 그러니까 없었다. 처음에는 6만 원을 안 깨니까 강한 걸로 보여졌는데 6만 원을 한번 깼었죠. 깨고 이제 어제 그 뉴스를 갖고 올라왔는데 네. 여전히 지금 주회비를 최근에는
정말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보면 계좌 잔고가 그대로 있으실 거예요.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그대로 지금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제주에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의 요지가 원전은 강한 거 아니야? 원전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요지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만 원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방송 다니다 보면 원전주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원전주를 추천하는데도 6만 원이라면 이건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매수세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원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도 원전은 15년 걸린다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협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혜가 당장 들어올까요? 그 부분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뉴스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다면 그 힘이 오히려 약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관점을 좀 제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도 볼게요. 다음 타겟은 조방원전 중에서 방산이 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저는 LIG 넥스원을 한번 좀 LIG 봐야겠거든요. 넥스원이요? LIG 넥슨이 어제 시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네. 외국인들 매수세가 현재 네.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거에 비하면 적당한 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그러네요. 있겠죠. 거래도 확실히 지금 그러네요. 급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 매수 기회다.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어제 뭐 이스라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네. 그동안 우리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겪은 이후에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원래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봉의 절반 이내에서 조정은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고 매수 타점이다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상당히 좋아했던 차트입니다. 이런 거는 내일 정도도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정 이후에는 어제 이제 사셨던 분들이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목표가는 저는 60만 원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 라인을 50만 원 정도 깨면 좀 손절 라인 하지만 한 51, 2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걸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을 오늘의 탑픽으로 주셨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예. 이전에 한화시스템 같이 좀 예. 주셨었잖아요. 근데 한화시스템도 사실 주신 이후로 지금 보면 6거래일 정도 계속 양봉이었거든요. 예.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여전히 뭐 추세 추정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제 또 강했다가 네, 맞아요. 역시 오늘 또 오늘은 또 양봉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상으로는 좀 마이너스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도 지난번에 우리 탑픽으로 좀 주셨었는데 그 이후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6만 원선 바짝 다가서면서 오늘 뭐 약보합이라고는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양봉 좀 그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댓글 먼저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싸다던 한국차가 이제 일본차보다 비싸진다라는 댓글입니다. 이제 16일 날짜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대로 25% 관세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까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어제 이렇게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일본 차는 관세가 낮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한국 차는 그대로가 유지됐기 때문에 좀 불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기존 2.5% 관세까지 더해서 총 27.5%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협정을 마치고 15%까지 내려가면서 단숨에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이 세부 협상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관세 비용으로 각각 8천억 원 안팎을 부담했는데 3분기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관세 차이가 곧바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일부 차량들의 기존 미국 판매가는 일본 차보다 저렴했었는데 이번에 일본 관세 인하가 적용이 되면서 일본 차보다 비싸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되는 업종에서 10%포인트나 더 부담하게 된다면 흑자 폭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업계의 우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걸로 도요타의 캠리 그리고 현대차의 소나타가 비교가 많이가 되는데 관세가 25%까지 붙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좀 교착 상태를 겪고 있고 날짜로 보더라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의 구급 문제까지 좀 더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더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부담이 좀 지워지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관세 하나 상황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지분 투자나 대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금 회수 전 수익 절반 그리고 회수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조건까지 내놓아서 국내에서는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 나아가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 구금 사건까지 얹어지게 됐습니다. 이 비자 문제가 원인이었는데 공장 건설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결국 대미 투자 신뢰도에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업계 전망까지도 좀 어두운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일본은 현지 생산 비중이 높지만 현대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25%의 부담을 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대외적인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교착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처럼 적용을 해달라라고 협박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금을 만약에 이제 투자금 회수가 끝나고 나면 이익 배분이 90대 1로 가기 때문에 쉽게 사인을 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까지 이야기를 좀 꺼내놓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일단 거절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관세 자동차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25% 관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분기당 1조 원의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의 셈법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강보합 그리고 기아가 약보합 정도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코스피 불장 끌고 가는 외국인이라는 댓글입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기는 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9월 들어서만 살펴본다 하면은 11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원인은 수급과 정책 변수 중에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수급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까지 코스피는 외국인이 끌었고 코스닥은 좀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2일부터 어제까지 11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이제 어제부터 좀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양시장이 올해 들어서 보인 상승률도 코스피는 27% 가까이 올랐지만 코스닥은 16%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는 외국인 매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월 들어서 16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코스닥은 1,000억 원도 안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 대형 반도체주에 좀 매수가 몰렸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겁니다. 이 안에서는 무엇을 샀느냐도 좀 핵심입니다. 이 외국인 매수는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간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는데 반대로 개인은 두 종목을 대거 매도하고 조선과 2차 전지로 이동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황이 코스피 중심으로 흘러가냐라고 봤을 때는 수급에 이어서 정책 기대감과 이 글로벌 AI 반도체 모멘텀까지 함께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가 양도세 제주 기준을 시장 친화 신호로 줬고요. 또 미국발 빅테크와 반도체 강세가 국내 대표 반도체로 전이가 되면서 외국인이 대형주를 사들이는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관여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도 체질 개선 기대는 좀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신뢰 회복을 일단 강조했고요. 부실 기업 조기 퇴출, 그리고 벤처와 중소 중심의 성장 전략, 첨단 R&D 세액공제 확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실행이 된다면 이 코스닥의 펀더멘털까지도 개선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바이콜이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상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약간은 소외받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OMC라는 변곡점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해야 될 포인트들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경계해야 될 포인트 이전에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좀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이 32%대인데요. 과거에는 36%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아직 채울 공간이 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40조 원 가까이 팔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시 살 수 있는 자본도 충분합니다. 한국 증시가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외국인에겐 계속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도 좀 분명한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될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진다거나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주춤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랠리는 반도체 투톱 쏠림이 좀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의 편중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매수 열차가 이어지게 된다면 지수는 좀 받쳐주겠지만 이 개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좀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리튬 가격과 ESS 수요 등 단기 호재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보조금 축소와 관세 부담 같은 변수로 연말 이후에는 수요 둔화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업종별로 실적 가시성을 나눠보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지수 상황들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이제 FOMC 결과는 내일 우리 새벽에 좀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지수에 이런 내용들이 금리 인하가 반영됐다라는 시각들이 좀 주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장에서는 5조 달러 이상의 옵션 만기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이번 주 내내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해임 이슈가 있었던 리사쿡 연준 이사
이사랑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었던 스티븐 미란 이사가 같이 투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달러화 약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FOMC 결과 내일 새벽에 받아들고 나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수가 쉼없이 올라오긴 했죠. 오늘은 잠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400선을 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수급상으로 현물과 선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 포지션이 찍혀 있는 상황이라서 오후장까지 지수가 흔들림이 나타나진 않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